안녕하세요. 고급물리학을 담당하는 교사 현창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급물리학을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고급물리학은 물리학 1, 물리학 2를 먼저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고급물리학 교과서를 모두 받으셨죠? 고급물리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일 텐데, 고급물리학은 물리 1, 2에서 배웠던 내용의 심화학습, 그리고 최신의 물리학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물리학은 단위수가 총 3단위가 되죠. 선생님은 이 3단위 3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면, 2시간은 실제로 고급 물리를 다루면서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구술 면접, 그리고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설명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수능을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 분석을 하려 합니다. 목차를 보면 고급물리학은 크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원 1, 역학, 대단원 2, 전자기학, 그리고 대단원 3, 광학, 대단원 4, 현대물리. 1학기 때 다루는 내용은 1단원, 역학, 2단원, 전자기학을 다루게 될 텐데요. 1학기 중간고사는 역학을 중간고사 범위로 하고, 누적 없이 1학기 기말고사는 전자기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 고급물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물리량의 종류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당부사항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고급물리학이란 교과서를 교재로 하여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선생님이 노트 필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작성한 노트를 간략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는 게 과제이고, 그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업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물리량의 종류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죠. 고급물리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여러 개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자, 용어가 생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스칼라 벡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말하고요.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칼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거리,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1에서 배웠죠? 물리학 1 내용이 좀 가물가물한 친구들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로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라는 것은 실제로 움직인 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거리가 가장 긴 것을 고르라 하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수 있듯이 바로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경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1번, 2번이 되겠죠. 반면에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을 변이라 부릅니다. 여기 위라고 써 있죠? 위치의 변화량. 그러다 보니까 변이는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돼요. 1, 2, 3 경로가 전부 다 처음 위치와 끝 위치가 사실은 같죠. 그래서 변이를 구하라 한다면 처음과 끝에 주목을 하게 되고 처음과 끝을 이어준 직선을 사실은 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 경로의 모든 변이는 지금 보여지다시피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이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3번, 1번, 2번은 결국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말하는 반면에 벡터는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언급되어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벡터라는 물리량들은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거리 변이 말고도 우리가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들 중에 스칼라와 벡터가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 빠르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있죠. 속력이 바로 스칼라에 해당될 테고 속도는 벡터에 해당되겠죠. 그 외에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요게 바로 벡터에 해당되는 물리 개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제 화살표 표시를 하기도 해요.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위에다 화살표를 붙여놓고 속도도 방향을 가지고 있죠. 가속도 또한 방향이 있고 힘이 방향이 있죠. 운동량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의 방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충격량 방향이 있죠. 충격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 준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의 표시죠. 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힘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힘은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 결국 힘도 벡터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힘은 화살표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힘은 벡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의 3요소라고 들어보셨죠? 자, 화살표는 각 부분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 시작점을 우리는 작용점이라 부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를 바로 힘의 크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힘의 3요소를 작용점, 크기,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힘 또한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교과서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자, 숫자 하나로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스칼라이다. 그리고 자,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벡터가 있다. 자, 표현이 조금 다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벡터이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화살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살표를 x, y 평면에다가 표시를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살표의 끝은 두 개의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좌표가 5, y 좌표가 5면 이 화살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땐 5,5라는 숫자 두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확장시키면 3차원 공간에서 화살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X, Y, G 3차원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3차원 평면에 대해서 파란 화살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 화살표는 결국은 숫자 몇 개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숫자 3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가 좌표가 예를 들어 2, Y 좌표가 5, Z 좌표가 4라고 하면 파란색 화살표는 바로 2, 5, 4라는 숫자 하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설명으로 들어보게 되면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벡터가 있다라는 것은 화살표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결과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Y 평면은 2차원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XYG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숫자 2개로 표현되면 2차원, 숫자 3개로 표현되면 3차원, 그러면 숫자 4개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4차원이 되겠죠. 4차원 시공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표현을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4차원이라는 것은 숫자 4개로 표현된다. 공간 좌표 3개, 시간 축을 하나로 좌표 값으로 잡으면 그게 바로 4차원 시공간 값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표현 n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벡터는 결국은 좌표 평면상에서 화살표를 벡터를 표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결국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화살표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교과서의 표현처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벡터의 연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토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 과목은 이제 수능 과목에서 제외됐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고급 물리학에서 벡터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대상, 우리가 다루는 관찰하는 자연계는 사실은 3차원 공간의 3차원 운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법칙화하려면 사실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벡터이고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도 벡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굉장히 자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고급물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벡터의 연산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이란 얘기랑 좀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칙 연산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벡터의 연산은 벡터에도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곱셈 나눗셈은 없는 대신에 내적 점으로 표시를 했죠.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외적, 벡터의 외적 곱하기처럼 선생님이 썼죠. 이렇게 해서 4개의 연산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중에 이 2가지만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내적과 외적은 대학교 때 배우는 것으로 하고 교과서에도 스칼라 곱, 벡터의 곱, 즉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내적, 또 다른 말로는 스칼라 곱, 그리고 벡터의 외적, 벡터 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선생님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PHET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만든 이제 시뮬레이션 사이트인데요. PHET 들어가 보면 다양한 과목에 물리학, 화학, 수학, 지구화학, 생물학 과목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선생님은 오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로서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조작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안 될 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살표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화살표를 어떻게 더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화살표가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두 개의 화살표를 더하려고 하는데 우리 10 더하기 20은 얼마죠? 30이죠. 그런 것처럼 크기가 10인 화살표와 크기가 20인 화살표를 두 개를 더하는데 방향이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더하느냐?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 하늘색 화살표 두 개가 더해져서 대각선 방향에 짙은 파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좌표로 표현해 보면 x좌표는 20, y좌표는 10인 화살표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공책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x, y 평면에서 두 개의 화살표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x 방향의 화살표를 a 벡터, y축 방향의 화살표를 b 벡터로 가면 두 개를 나타낼 때 a는 다음과 같이도 표현할 수 있죠. 10, 0으로 표현하고 b 벡터 같은 경우 0, 5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두 개 방향이 다른 두 개의 화살표를 이제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두 개의 화살표가 더해졌을 때 최종적인 방향은 결국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합 벡터에 해당되는 화살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x축 방향은 10, y축 값은 y방향 값은 5.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을 C 벡터라고 했을 때 한번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바로 C 벡터가 되는데 덧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덧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좌표로 표현하면 A 벡터는 10,0이고 그리고 B 벡터는 0,5이면 결국은 이 덧셈 방법 자체가 x는 x값끼리, y는 y값끼리 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관점에서 보자면 벡터의 덧셈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성분이 바로 벡터의 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이트에서 좀 더 응용할 수 있는데 방향 자체가 서로 직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변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옅은 파란색 화살표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성분이 결국 짙은 파란색 화살표, 즉 벡터의 합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벡터의 뺄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벡터 뺄셈이라는 것을 수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 벡터 빼기 B 벡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A 벡터에다가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덧셈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y 평면에서 아까와 똑같은 벡터를 얘기할게요. 아까 크기가 10인 벡터가 있었죠? A 벡터랑 B 벡터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그러면 B 벡터를 뺀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해주는 것과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화살표의 벡터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뺄셈에 해당하는 방향은 결과적으로 빨간색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 벡터는 10,0, B 벡터는 0,5인데 자,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10,0 빼기 0,5는 결과적으로 이게 가리키는 방향이 값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주면 10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10-5라는 것은 10-5라는 것은 결국은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색 화살표의 좌표랑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벡터의 뺄셈은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학을 하면서 마치 수학 시간처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벡터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은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느냐. 경사면 운동 분석에 있어서 벡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물체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운동 방향은 이제 경사면하고 평행한 방향, 이게 바로 운동 방향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왜 미끄러져 내려가는가 그거를 힘을 표현함으로써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힘은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가 바로 중력. 질량이 m인 물체는 중력을 mg만큼의 힘을 받죠. 그리고 바닥이 떠받쳐주는 힘도 있을 거예요. 이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힘의 합이 결국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성분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여기다가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파란 화살표와 빨간 화살표의 덧셈은 바로 검정색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수익항력과 중력의 합친 성분이 결국 운동방향 성분과 같아서 이 물체가 내려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정색 화살표의 크기는 mg sin 세타로 표현이 돼요. 자, 왜 하필이면 mg sin 세타로 표현되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 과정을 위해서 요거를 복사를 하고 좀 더 크게 그려서 한번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아까 요 검정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크기가 mg sin 세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한번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성분이다 보니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평 성분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익 성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력이 있는데
중력 성분을 조금 진하게 화살표로 표현하고 이거를 수평 수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합벡터 방향에 대해서는 살짝 지우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물체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힘은 크게 두 가지다. 수직항력과 중력 성분이 있는데 이거를 평행사변법을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을 통해서 합벡터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 중력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벡터의 분해라고 하거든요. 수평 성분과 벡터에 대해서, 중력 성분에 대해서, 운동 방향 성분에 대해서 수직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앞에서 보았던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C 벡터다 라는 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이 대각선 방향의 벡터 C는 A와 B의 합으로서 표현이 됐죠. 그런데 C 벡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C 벡터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C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분해, 두 개의 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벡터를 덧셈할 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하는 덧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까 보았듯이 힘의 분석이 있어서도 이 힘들을 더할 때 운동방향 성분과 운동방향 수직 성분으로 나눠서 덧셈을 하게 되면 운동 분석이 좀 더 용이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중력, 이 대각선 방향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인 이 중력을 운동 방향의 수평인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루는 각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삼각형의 끼인 각을 쌍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보여지다시피 요거는 두 개가 평행하죠. 그래서 이 각도 쌍동그라미라 볼 수 있고, 세타와 쌍동그라미, 즉 파란 쌍동그라미의 합은 90도죠. 직각 삼각형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력을 수평 수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낀 각 또한 바로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빨간 화살표에서 중력을 수평 수직으로 나눴는데 쌤이 얘기하는 수평 수직에 대한 얘기는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빈각이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요거는 작은 직각 삼각형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중력의 크기가 mg라고 했죠. mg. 그러면 이 대각선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성분은 바로 mg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요 성분은 바로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도 써주면 여기는 mg 사인 세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mg 사인 세타, 이것은 mg 코사인 세타로 분해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mg 코사인 세타 이 값이랑 수직항력 중에 누구라도 힘이 크거나 작으면 위아래로 움직임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이 경사면 물체의 운동에 있어서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서 운동만 있지 위아래의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는 정확하게 상쇄된다. 그러면 살아남는 힘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mg 사인 세타 성분만 살아남게 되어서 경사면 물체의 운동에 있어서
R자 힘은 mg sin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법. 우리는 이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좋겠지만 증명 과정보다는 사실은 이 mg sin 세타를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타에다가 0 또는 0도 또는 90도를 넣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세타가 0이라는 것은 사실은 빗면의 기울기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타가 90도일 때는 바로 경사면이 굉장히 가팔라서 이제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유낙하 상황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세타가 0일 때는 mg sin 0이 되는 것이니까 R자임의 값은 0이 되죠. 즉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세타가 90도일 때는 mg sin 90도가 결국 R자임이 mg 자연낙하하는 상황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면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벡터의 덧셈 혹은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왜 경사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mg sin 세타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은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배운 내용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물리량의 종류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말하는 것이다. 벡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은 모두 벡터에 해당된다.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되는데 혹은 숫자로 나타내기도 한다. 좌표 평면상에선 숫자를 가지고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벡터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면 운동 분석에 있어서 경사면에 작용하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중력과 수익항력 이 두 개의 합 벡터 크기는 결국 mg sin 세타가 된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